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잠깐 전화 들어온다. 여보세요?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었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애기 좀 맡겨야 해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미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지긋지긋했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놓질 않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의 연락은 쉽게 무시하는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늘 그랬다면 그저 서운하기만 하고 말았을 텐데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보다 빠르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대답하라며 닥달하기까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강 씨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귀찮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는 자식들에게 강 씨 부부도 화가 났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메시지 보낼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연락한 사람의 애가 타서 사라질 때까지 골탕이라도 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독 부모에게만 무신경했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무조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이제는 똑같이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강 씨가 예민하다고 말하는 자식들도 한번 느껴보라고 말이죠. 강 씨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강 씨의 품을 떠났죠.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 딸 일이 바빠서 그렇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안 돼? 아빠가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러시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주말마다 바쁘네. 네. 아마 희수도 남자친구 만난다고 한 것 같았는데 걔도 시간 안 될걸요? 희수랑 연락했어? 아무리 카톡해도 답장이 없네. 어젯밤에요. 엄마는 어제 낮에 보냈는데. 바빴나 보죠. 저 지금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요. 점심시간 끝나가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앞으로는 낮에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카톡 아침에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서 전화한 거야. 못 봤어요. 아무튼 알겠어? 이래.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강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사니까 얼굴 한번 보기 참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곧장 답장이 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빠르편 몇 시간 뒤, 늦으면 며칠 뒤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어제 낮에 연락을 했지만 아직 딸에게서 답장은 받지 못했는데 자기 오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보고선 까먹고 있는 듯 했는데 어차피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다는 자식들이니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 않는 자식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혼자 사는 아들, 딸들에게 가끔씩 김치나 반찬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찾아와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걸 기다리다가는 늙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게 속 편했죠.
얼마 전 김장을 했는데 딸이 조금만 보내달라기에 어제 오전에 택배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었는데도 택배를 받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하루면 도착하는데 전화가 없어서 강 씨가 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수야. 택배 받았어? 김치? 카카오톡 메신저에 메시지가 올라갔고 그 옆에는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을 때 뜨는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이 오길 잠시 화면을 보며 기다리다가 숫자 1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 씨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7시 반이었는데 정시에 퇴근했다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집에 안 갔나? 왜? 택배 때문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김치랑 다른 반찬도 좀 보냈는데 냉장고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해. 택배 보면 냉장고에 넣겠지, 당연히. 몇 날 며칠 아이스박스 상태로 둔 적도 있어. 설마. 진짜야.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해. 근데 답장이 없네. 아직 퇴근 안 했나 보지. 약속 있거나. 강 씨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라도 연락이 오겠지 싶었죠. 하지만 9시, 10시가 넘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회식이라도 하나 싶은 마음에 다시 보내진 않았는데 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딸. 여보세요. 희수야. 엄마. 나 이따가 전화할게. 잠깐만. 다시 할게.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참 정신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강 씨도 혹시 택배가 안 왔으면 이제 주말이라 음식이 월요일에 도착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전화를 준다던 딸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전날에 보냈던 메시지조차 확인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잠깐이라도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희수야. 메시지 보면 연락 줘. 역시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냅둬. 어디서 놀고 있나 보지. 주말인데. 결국 딸에게 연락을 받은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연락을 했는데 참 일찍 또 전화를 했죠. 엄마 미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택배 받았냐고 금요일 날 연락했잖아. 아, 맞아. 받았지. 퇴근하니까 문 앞에 있었어. 그러면 처음 연락한 날에 받았단 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어? 넣어놨지. 근데 왜 답장을 안 준 거야? 안아중에 해야지 했는데 까먹은 거야. 딸의 대답에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거나 택배도 잘 받았고 냉장고에도 넣어놨다고 하니 용건은 끝이었습니다. 틀어진 일은 없었지만 이틀 동안 강 씨만 답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답장 좀 제깍제깍해? 응,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 아이고, 알았어. 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다시 딸과의 대화를 보니 메시지 옆에 떠 있는 숫자 1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답장을 하려고 했다는 걸 보니 연락이 왔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메시지를 눌러서 확인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단은 보고 필요한 일이라면 답장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딸은 그러지 않았죠. 바쁘긴 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를 해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다 시간을 내는 거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1분이든 2분이든 내 시간을 쓰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딸에게 물으면 자신은 원래 메시지 확인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연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도 나중에 답장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별게 다 귀찮다 싶었는데 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딸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고 결혼한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답장 왔다? 강 씨가 보낸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던 며느리. 분명히 메시지는 아침에 보냈는데 답장은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글자를 받는 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딸도 그렇기에 며느리도 휴대폰 확인을 잘 안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뒤 명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방에 있어요. 저녁 먹어야지. 잠깐만요. 저녁을 먹으려고 며느리를 부르러 방에 들어간 아들이 오지 않자 강 씨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며느리도 아들도 침대에 걸터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아, 네. 지금 나갈게요. 그제서야 엉덩이를 떼는 아들과 며느리. 나오면서도 여전히 손에는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다들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오기로 되어 있는 딸도 이랬습니다. 이러니 강 씨가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은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도 않고 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답장도 제때제때 안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는 남편. 뭐라고 보냈는지 아침 내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더니 한참 만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던 것이 벌써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바쁜가 보지. 어딘가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강 씨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답이 없다고 말하면 옆에서 남편이 바쁜가 보지 하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워낙 매질을 잘 안 보내는 남편인데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았죠. 물론 용건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결혼 전에 주었던 차를 며느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등록증 사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진을 요청할 겸 안부 인사도 했는데 그걸 보내고 나서는 종일 휴대폰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지? 여기 일이 있으면 안 읽은 거라고 그랬지? 맞아. 아직 못 봤나 보네. 근데 종수한테 물어보지 왜 선영이한테 했어? 부담스럽게? 시아버지 연락을 받은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지. 나도 보내고 나서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차를 선영이가 탄다며. 안부도 묻고 하면 좋지 뭐. 답장 오면 더 보내지 말어. 아이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일이 없으면 본 거라고 그랬나? 안 본 거라고 그랬나? 일이 없으면 읽은 거라니까? 어라. 그러면 읽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며느리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럼 답장 오겠네. 아까부터 이 상태인데. 아이고, 들여다보고 있지 말어. 희수 생각해봐. 며칠 뒤에 답장 오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부모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며느리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읽었는데도 답을 안 주는 며느리 때문에 남편은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무슨 며칠 뒤에 답장을 해.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답장이 없나 싶은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강하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강 씨가 말렸지만 읽어놓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조금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든 짧든 답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 답장하기 불편하면 종수시켜서라도 보내야지.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메시지는 이틀 뒤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오늘 들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선영이가 아빠 카톡 메시지 보고 나중에 답장 드리려는 걸 깜빡했대요. 2번 보냈어. 두 번째 거는 읽지도 않았던데. 못 봤나 봐요. 바빠서. 깜빡했고 못 봤다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화내기도 그래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알았다. 강 씨 부부는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이틀간 답장 안 하면 절교야. 남편이 강 씨에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기분이 상하긴 한 듯 했습니다. 그 기분을 강 씨도 잘 알았습니다. 중요한 이유도 없이 소위 말해 메시지를 씹는 자식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솔직히 일하다가 보면 있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뒤늦게 답장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남자친구한테도 이틀 뒤에 연락해? 딸의 말에 강 씨가 묻자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이틀 동안 연락 씹으면 차이겠지. 그 말은 부모 연락은 이틀 정도 답장을 안 해도 차일 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아들, 딸은 강 씨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락 정도야 언제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했죠. 이것 봐. 이렇게 확인 안 한 카톡 쌓여 있어 나는. 딸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서 300개 넘게 쌓여 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확인한 것들도 있네. 그 중에는 확인한 것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선택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민망한 듯 휴대폰을 감추었습니다. 강 씨가 그런 딸을 흘겼지만 딸의 말처럼 자식들 답장에 연연하면 자신들만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좀 내려놓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딸도 결혼을 했고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네와 불과 한 달 차이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 여보 핸드폰 아까부터 울리는데 메시지 온 거 아니야? 잠깐 나 그거 확인할 정신 아니야? 뭐 급한 일인가 본데. 아이 참 정신 사납네. 강 씨는 운전을 하다 말고 차를 잠시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카톡 하며 계속해서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희수가 카톡 보냈네. 열 몇 개를 연달아 보낸 듯한 딸. 강 씨가 메시지를 읽어보려고 하자 그새를 못 참고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답장이 없어? 딸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강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지금 운전 중이야. 그래서 못 봤어. 아, 밖이야? 나 애기 좀 맡기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바쁜데. 잠깐만 뒤에 차 온다. 이따가 연락할게. 강 씨가 얼른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집에 도착해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봐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딸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 엄마 오늘 안 된다고 했잖아. 내일 할머니 댁 가는데 음식 좀 준비해서 가야 한단 말이야. 애기 보면서 하면 되지. 애기 보면서 어떻게 하니? 엄마 메시지 못 봤어? 못 봤는데? 황당했습니다. 아이 맡긴다고 할 때는 10개, 20개 잘도 보내더니 안 된다고 한 메시지는 보지 못했다는 딸. 나도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 있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아이 참, 안 된다니까? 아빠 보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는 홀랑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혀 서 있던 강 씨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외출한 상태였고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어재우고 등에 달고 있는 채로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반동강 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아주 똑같은 행동을 아들네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용건이 있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눌러보자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옆에 여전히 숫자 1이 떠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살면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확인도 안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크게 긴박한 용건은 아니었어서 다시 전화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들도 강 씨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입안은 썼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쉬며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 씨가 보낸 메시지 옆에 있던 숫자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 아들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쓰던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데 아들이 빨랐습니다. 엄마, 내일 진아 좀 봐주세요. 짧지만 확실한 용건이었습니다. 메시지 봤냐고 물으려고 쓰던 내용을 또다시 지웠습니다.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아들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으셨는데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바빠요. 입력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강 씨를 닥달하는 아들 때문에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마지막으로 보냈었던 메시지는 이제라도 봤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 자기 용건만 말하는 아들.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휴대폰으로 쿠폰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들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아이만 맡기려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곳이라고는 그래도 자식들 뿐인데 그런 자식들은 아주 자기 할 말만 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 용건만 중요하고 부모가 보낸 용건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남편의 환갑 때 처음으로 가족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의논하기에 편하다며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는데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강 씨 부부 이렇게 6명이서 초대되어 있는 대화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환갑에 대한 의논을 그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족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땐 여러 사람에게 연락 돌릴 것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죠.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러게. 편하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췌장염 때문에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서 수액을 맞고 왔는데 강 씨의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으니 그렇다 쳐도 자식들은 딱 한 명 확인을 하고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보니 벌써 5시간쯤 흘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 돼서야 하나 둘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강 씨 부부가 뭘 물어보면 빠르면 몇 시간, 늦으면 날을 넘겨서 답장이 왔고 어쩔 때는 침묵만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용건이 있을 때는 빛보다 빨랐죠. 서로 대화도 어쩜 그렇게 빠르게 많이 나누던지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이 강 씨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갑 한 달 전에 남편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어디 놀러라도 갈까? 제깍 대답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벼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왜 메시지 확인을 선택적으로 하냐? 필요할 때만 답장하고 말이야. 거기에는 한참 뒤에 사위에게서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카톡 메시지가 따로 왔습니다. 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남편이 헛웃음을 쳤고 강 씨가 메시지를 확인해 보자 강 씨도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누구랑? 그러자 딸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좀.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종수? 그러자 딸이 긍정했습니다. 딸이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는 게 아들네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하며 약속을 잡았으면서 메시지에는 대답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통화 중에 강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서 화면을 보자 며느리에게서도 개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맡기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뭘 그러냐,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아들, 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서운한 사람에게 탓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강 씨의 남편도 화가 나서 옆에서 애를 왜 봐주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강 씨도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그 정도로 배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손주들은 봐주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채팅방에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가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동시에 강 씨의 휴대폰도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 팔았는데 제일 먼저 답장 주는 사람한테 주마. 남편이 올린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 옆에 적힌 숫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30초도 되지 않아서 숫자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하신다고요? 너도 나도 바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득을 얻는 일이면 누구보다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는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 정신이 없었다. 메시지가 온 줄 몰랐다 하며 늘어놓던 변명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보낸 메시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천천히 보내도 되겠지 하고 미뤄둔 것 뿐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잘 때조차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강 씨 부부도 그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아줬는데 이건 너무 속이 보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채팅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넷 모두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스팸 메시지만 차단해보았지. 아는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차단해본 것은 둘 다 처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오피스텔 때문에 초조한 모양인지 너도 나도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차단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까지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애초에 판 적도 없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전화를 안 받으실 거면 최소한 메시지로 대답은 하셔야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몇 시간 뒤에 답장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매지시에 답장 늦게 할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자 휴대폰에서 불이 났습니다. 메시지가 몰아쳤고 강 씨는 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답답하다고 난리가 났죠. 딸이 저녁에 강 씨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연락을 왜 안 받는 거야? 폭탄을 던져놓고는 무슨 폭탄? 오피스텔 판 거 준다며? 내가 제일 먼저 답장했어. 맞지?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전화도 안 받고 대답도 안 해? 사람 미치게. 왜 찾아오게 만들어? 나는 이틀 뒤에 답장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이틀? 그래? 차라리 휴대폰 없애고 너희들이랑은 편지를 주고받는 게 더 빠르겠다 싶었는데.
오피스텔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빠르니. 아빠가 메시지 잘못 입력한 건데 지우려던 거를 보내줘 버렸네. 남편이 옆에서 무심히 말하자 딸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거봐. 이상하다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그건 너희 주특기 아니니? 결국 그날의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강 씨 부부가 카카오톡에서 자식들을 차단한 것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숫자 때문에 신경 쓰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보내주던 것도 끊었고 손주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포함해서 따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식들과는 조금 멀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늘 도움을 요청하고 아쉬운 것은 자식들이니 말이죠. 그래도 강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 보았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식들 위해서 시간 쏟고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애들 연락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나 신경 쓰자. 자식에 대한 신경을 끊자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쏟던 정성으로 차라리 남편과 서로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뭐야?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 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니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박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최근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웃었고 시집 식구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원치 않게 제사를 물려받게 된 박 씨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마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물려줬다면 주관하는 집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하건 또 어떻게 준비하건 말이죠. 하지만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집 식구들과 뒷목을 잡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도 박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정성껏 지내라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자니 참 우스웠습니다. 제대로 지내라는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남의 집 제사를 지내주는 건 박 씨인데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제와 도대체 무서울 게 무언가 싶었습니다. 무서웠던 시어머니지만 이제는 자신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도 박 씨에겐 더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대신 없애기로 마음먹었죠. 박 씨는 사남매 중 셋째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박 씨의 시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지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그리고 순종적인 시어머니. 박 씨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지냈다면 피가 말라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준비한 거야? 왜요? 음식 가짓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이리 부실해? 아, 그게 고사리 상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물 2가지 뺐는데 뭐야? 여편네가 미쳤구만. 혀를 차는 시아버지를 시모와 큰동서 그리고 박 씨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사왔어야지. 그저 꼼수나 부릴 생각만 하지. 아무튼간 생각이라고는 없어. 호통의 대상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밑으로 줄줄이 함께 듣는 욕이었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이런 분위기에 크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아무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고 손 모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이라도 했다가는 더 큰일이 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박 씨는 그런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곳에 며느리가 된 이상은 선택권이 없었죠. 큰동서와 박 씨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는 제사를 지내는 내내 부엌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치러보는 제사에 박 씨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만 그랬고 겉으론 순종했죠. 지금이야 많이들 제사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박 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의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아니야 괜찮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습니다. 재밌고 좋은 일도 30년간 했다면 힘들고 지겨웠을 텐데 싫기만 한 일을 3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명절까지 포함하면 1년에 5번이었습니다. 거진 2달에 1번꼴로는 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사를 지내느니 차라리 벽돌을 나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일당이라도 받으니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질타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박 씨가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는 일 없이 잔소리만 하는 시집 식구들도 한몫했죠.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덜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늘 시아버지 등살에 괴로워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아버지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참 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씨도 그렇고 큰동서도 그렇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제사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해. 살아생전 얼마나 까다로운 양반이었냐. 하늘에서도 음식이 이게 뭐냐고 할 사람이야. 하지만 그저 1년의 제사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전이라도 몇 가지 줄이자. 힘들어 죽겠다. 정말로 줄이실 거예요?
생각해봐야지. 너희도 힘들잖냐? 힘들죠. 그래도 어쩌겠냐? 제사인데 한숨을 쉬는 시어머니를 그러면 그렇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는 시어머니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한결같이 제사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가족들도 많지 않은데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죠. 큰 시누이는 사업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고 큰 동서는 최근에 제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바빠서 오질 못하니 사실상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었죠. 그래도 뭐든 부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제사상은 시어머니는 이제 꼭 시아버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 일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도 나중에 이렇게 될까 싶었지만 어차피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제사를 물려받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또 혼자 오셨어? 큰 동서가 이번에도 오지 않자 남편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지난 제사에도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 씨가 연락해 보니 상황을 봐서 오겠다는 애매한 대답만 했던 큰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박 씨가 억울할 만했죠. 형수님도 곧 오신대. 아주버님도 늦었는데 형님은 더 늦는다고? 어디 병원에 들렸다 오셔야 된다 그러던데. 이 시간에 병원? 몰라, 응급실이라도 갔다 오시나 보지. 아, 왜 자꾸 그래? 억울한 박 씨의 마음은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큰 동서는 얼굴에 병색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네가 많이 아프긴 한가 보다. 네, 어머님. 힘없이 대답하는 동서지만 늘 빨갛게 칠하던 립스틱을 안 칠한 것뿐인 듯 했습니다. 작년에도 써먹었던 방법이었죠. 박 씨가 곰이라면 큰 동서는 여우였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생했던 게 언제였나 싶었고 10년, 20년 흐르자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었고 안 오면 자꾸만 돈으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이 10만 원씩 준다면 동서는 15만 원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마저도 박 씨가 갖는 돈도 아니니 돈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점점 연로해지니 그나마 팔팔한 박 씨가 음식을 도맡아 해야 하는데 일꾼 2명 중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가 그 짐을 전부 짊어져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와 큰 동서와의 사이는 미묘하게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완전히 깨주는 계기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땅이 있었어? 있었지. 예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데인데. 근데 그걸 아주버님한테만 몽땅 주셨다고?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는데? 알고 있었지. 뭐? 남편의 태어난 대답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억 정도는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지 않았더라면 쭉 모르고 지냈을 것이었죠. 근데 당신은 달라고 안 해봤어? 그 말에 남편이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누나도 별말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거면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면 당신 속 쓰릴까봐 그랬지.
속이 쓰릴 걸 알고 말을 안 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당연히 알았단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속 편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형님은 받아들이기에 차남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형님이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제사나 이런 것도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 뭐 10억도 아니고 1억이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황당했습니다. 그 잘난 형수가 자꾸만 꼼수를 부려서 박 씨가 맏며느리 노릇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말이죠. 남편도, 남편의 누나도 여동생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며느리가 나서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그 모든 의무를 마지가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대가는 더 받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자꾸만 박 씨에게 떠넘기는 동서가 밉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병원 다녀오라고 했잖아. 일찍 갔는데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아니면 내일 가든지. 형님은 진작에 가서 준비 중인데 우리가 늦으면 되겠어? 처음 늦는 거다. 처음. 진작에 다녀왔으면 안 늦었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출발이 늦었습니다. 본래는 오전부터 가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병원 때문에 늦기도 했고 하필이면 차도 막히는 바람에 더 늦었죠. 박 씨도 초조했지만 남편의 타박에 섭섭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 그런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일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매번 아프다고 늦었잖아. 아, 그래서 당신도 따라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남편은 늦은 게 싫었는지 예민하게 굴며 받아쳤습니다. 아내보다 제사가 중요한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박 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했지만 한마디 더 했다가는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니 음식이 거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해 있던 큰동서의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도 며느리가 제일 늦게 오면 어떡하냐며 한 소리 했죠. 마음이 불편했고 모든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형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눈치 보여. 형수님이 당연히 화났겠지.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안 오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대화를 했는데 남편은 박 씨의 잘못이냥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도 매번 늦으시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사과한 적 없어. 아, 당신이 아랫사람이잖아.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내내 눈치 보고 온 것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박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어. 형님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빠지고 여자 형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박 씨가 몇 마디 더 하자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남의 집안 험담하지 말어. 그 말에 얼이 빠졌습니다. 남의 집안이라고 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험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는 남의 집안 제사는 왜 박 씨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민망하긴 했는지 집에 도착해서는 박 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슬에 화해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1, 2년쯤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5년 전쯤 일인데 당시 아주버님네 나이가 환갑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황혼이혼에 모두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도 쓰러질 뻔했죠. 이혼했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는 다시는 큰동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모시겨 박 씨가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가까이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이혼 도장 하나 찍고는 전부 남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영향으로 가장 힘든 건 아주버님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박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80이 넘어서 더 이상 노동을 하기가 힘드니 시집의 재산은 거의 박 씨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어머니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은 네가 지내야겠다. 네? 옆에 있던 남편도 아니고 박 씨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네가 이혼한 뒤부터 고민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싶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물려받더라도 아주버님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주버님도 계신데요? 아이고, 어떻게 남자 혼자 제사를 지내? 아니요. 저도 거들죠. 집에 여자가 있어야 이것저것 관리를 하지. 그냥 내년부터는 너희 집에서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달리 받아서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민간 시누이가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차남인 박 씨의 남편이 있으니 막내 시누이까지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남인 박 씨네가 제사를 물려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알겠지? 끝까지 남편이 아니 박 씨를 향해 말하는 시어머니. 집에 돌아와서 그때 반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불을 쥐어 뜯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물려받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우리한테 제사를 가져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형님 보고 하라고 해? 왜 못해? 아 말이 돼? 남편도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음식 차릴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물려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참 큰 동서가 여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곰은 끝까지 곰인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절대 못해. 아버님 땅 판 돈도 전부 아주버님이 가지고 갔잖아.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무슨 제사도 지내고 어머님도 모시는 대가라며. 아, 어머니는 형님이 모시긴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또 병수 바른 여자가 들어야 한다며 박시내로 떠넘겨질 것이 눈에 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박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설득하지 마. 절대 안 되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 며느리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 남자들끼리 알아서 지내든지 말든지 해. 당신 진짜로 왜 그러냐? 여태 잘했으면서. 여태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해. 아, 진짜 고집 피울 거야? 그러면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냐? 그리고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해줄 판에 으름장을 놓았죠. 박 씨 부부의 사이는 그때부터 크게 틀어졌습니다. 박 씨는 지금 잘못한다면 나중에 받은 거 하나 없이 심호 병수발까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가 아무리 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불합리한 일을 하며 늙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연숙이랑도 통화했거든. 음식하는 거 아침부터 와서 늘 도와준대 이제.
막내 시누이와 통화를 했다는 남편. 그러니까 둘이서 음식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있을 때도 힘들었어. 둘이 하든 다섯이 하든. 더는 못해, 정말. 여보, 생각해봐. 제사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너무 힘들면 음식 종류를 좀 줄여도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소관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도 참견 안 하실 거고 말이야. 속 편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은 박 씨가 수십 년간 체득한 바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할 뿐이 아니었고, 시모가 없더라도 아주버님이고 시누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땅 판 돈은 나 주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물론 주더라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로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줄 마음도 없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죠. 일단 제사 받아오고 그 다음엔 당신 마음대로 해.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설득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음식만 해서 끝도 아니었고 손님 맞는 게 얼마나 고되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굴었습니다. 박 씨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음의 제사는 박 씨의 집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박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받아요. 건네지는 흰 봉투를 보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돈은 10만 원. 필리핀에 있는 큰 시누이에게도 10만 원, 그리고 작은 시누이도 10만 원을 주었으니 제사 비용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장보는 비용에만 써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누구도 박 씨의 노동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박 씨의 집이 식당이라도 된 듯 와서 돈을 건네고 밥을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고생했다는 소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은근슬쩍 그 돈도 안 주는 것을 보니 정말로 자기들이 먹은 것에 대한 돈을 낸다는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한다고 이것저것 좋은 음식은 다 사왔습니다. 그러니 3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고 박 씨도 요리를 하기 위해 하루를 전부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자 도저히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등 떠밀려 제사를 가져온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곰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때는 딸에게 물어 제사상을 업체를 통해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39만 원을 결제하니 원하는 날짜에 대략 10인분의 제사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남편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직접 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구색이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평소 하던 메뉴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니 좀 더 보편적으로 하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면 이게 더 나았죠.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음식들을 제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그리고 남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산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아주버님은 언성을 높였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요. 자꾸 병원만 들락거리고 그래서. 신우이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혀를 차며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박 씨의 맞은편에 서서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박 씨 때문에 망신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사죄를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반대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화살이 다시 박 씨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상나라. 어쨌거나 이제 와서 다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한숨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음식도 아니고 제사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것도 당일에 조리한 것이었죠. 맛으로 따지자면 박 씨가 한 음식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정성을 논하자면 돈 받고 하는 일일이기에 정성이 박 씨보다 못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중요하다면 어째서 다른 성씨인 박 씨에게 맡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니 이래라 저래라 참 말도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당일에 모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차를 타고 돌아갔죠. 그리고 박 씨 부부는 또 크게 싸웠습니다. 박 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가슴을 퍽퍽 치는 남편을 보니 박 씨야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과 말이죠. 이 순간 이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면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사온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힘들었나 보다 내지는 몸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 혼자 힘드니까 사온 음식으로 하자 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박 씨를 미친 여자 취급을 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왜 종노릇을 자처했나 싶었습니다. 이번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근데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남편의 협박조 말에 박 씨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를 말이죠. 이번 일을 통해서 박 씨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박 씨는 가족이 아닌 도우미 같은 존재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리기만 하려는 시집 식구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제사를 가져올 때는 아침부터 와서 같이 하겠다던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조차도 거들지 않는 일을 막내 시누이가 뭐 한다고 도울까 싶었습니다.
박 씨 하나만 입 다물고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이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놈의 제사 때문에 고생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앞으로 시어머니처럼 80이 넘을 때까지 제사 타령만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뿐이지만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 음식을 주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선언했습니다. 이제 제사나 차례 이런 거 다 없앨 거예요. 뭐야?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박 씨와 싸운 남편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 안 보고 음식 준비도 하지 않는 박 씨를 하루 종일 설득하려다가 실패하고는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때려 죽일 것 같은데 식구들 앞이라 참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다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박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제사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제 맘대로죠. 마음대로 하라면서 제사 물려주셨잖아요. 네가 뭔데 멋대로 제사를 없앤다 만다 해. 아범도 동의를 한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지만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아범의 동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사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도 저 혼자 하고 손님 대접도 제가 하고. 근데 아범이 무슨 상관이에요? 물려받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너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형님의 호통을 들은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뼈대 있는 집에 제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 꼭 지내셔야 하는 거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럼. 뭐야?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한테 주시면 오늘 불어 없앨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다신 그 입 다물지 못해. 명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전부 돌아간 뒤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내가 왜?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이제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음식을 샀더니 뭐라고 하고 이참에 없애자 했더니 또 미쳤냐 그러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라고 한 거지. 누가 아예 없애래? 그러면 당신이 하던가? 지난번부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알 거 아니야? 이제 이 집 못하겠다. 당신도 나한테 강요한다면 나도 형님처럼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래? 형님에 이어서 둘째 며느리까지 없으면 다음은 누구 차례야? 필리핀에서 누나가 오시나? 그러자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도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제 둘이 줄줄이 이혼을 하면 아주 볼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쳤는데 말이죠.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도 정이 떨어졌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선 다시 어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 당신도 좀 쉬면서 생각해봐. 곧 죽어도 다시 시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은 이미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도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이용당하게 두고 보기만 한 남편도 같이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죠.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나이에 박 씨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쓸쓸한 독거노인이 됐지만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큰동서만은 아주 잘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사를 없애겠다며 박 씨를 붙잡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얼마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괴로운 의무와 의미 없는 시집 식구들 수발에서 해방이라는 생각을 하자니 독립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갈라서는 부부들이 100번 이해가 됐습니다. 박 씨는 이제서야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너희 회사 일을 줄이던지 아니면 사람을 쓰던지 해. 앞으로는 애 못 봐줘. 왜요? 힘들어서. 아, 엄마.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현우 좀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그래도 애는 너희가 알아서 봐야지. 애는 급하면 가끔 봐준다고 했지. 누가 너희 필요할 때마다 출동하겠다고 했니?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지경이면 돈을 써라 차라리. 돈 벌어서 얻다가 쓸래. 그리고 너희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회사도 한창 바쁜데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를 어린이집에 7시, 8시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딱하지도 않아요? 딱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거봐라. 너는 여태 봐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주는 걸 원망만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뭐 때문에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봐준 것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너희가 낳은 애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 알겠어? 그리고 오늘 네 아빠 생신이야. 알고나 있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임성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평생 남으로 산 사람들이 아들이나 남편이라는 매개 하나만으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시부모가 불편하다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원하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방문도 없으면서 꼭 애를 맡길 때만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출산 전 결혼 생활 내내 봤던 것보다도 아이가 생긴 뒤 만난 횟수가 훨씬 많을 걸 보면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섭이 싫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아이는 잘만 맡겼습니다.
임 씨도 마냥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육아를 나이 60에 하는 건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 마음을 모르는 아들 며느리를 보자면 전부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를 위해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연년생인데 첫째인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해 있다가 아들도 결혼했는데 아들, 딸 모두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임 씨는 2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죠. 임 씨는 자식들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늘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임 씨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너네 애기 키워달라고 하지 마. 알겠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어도 육아는 시키지 마.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임 씨는 연년생 아이들 2을 정말 힘들게 키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자면 경제적인 문제도 시집살이나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 까다롭고 잠 안 자는 애들 때문에 거의 울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맞벌이하며 육아를 했기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육아라면 아주 학을 뗐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 씨의 성향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싫은 기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에 더 힘들게 키운 것이었습니다. 임 씨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고 지금도 자식들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생이 육아일 뿐이었죠. 그래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되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손주들 키우느라 이리저리 치여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 씨도 인생의 절반을 애 2을 키우느라 다 보내다 겨우 해방이 됐는데 다시 육아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이 그렇게 생각대로만 흘러갈까요? 그리고 임 씨는 그렇게 딱 잘라 선 그을 만큼 모질고 매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애는 절대 못 봐준다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은 도와줘야 하는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요. 아니야. 천천히 와. 잘 놀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8시쯤까지 괜찮겠어?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밥 먹이고 씻기고 할게. 응. 너무 서두르지 마. 김서방한테도 천천히 오라고 해. 김서방 지금 초조하다고 일 대충 마무리 짓는데. 아니야, 왜 대충 해? 여긴 걱정 마. 진짜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아이고, 알았어. 얼른 일해. 당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맞벌이하며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일을 쉬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죠. 임 씨 또한 일하면서 급할 땐 옆집에 아이들을 맡길 때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부탁해가며 겨우 키웠습니다. 임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 모두 회사가 늦게 끝나거나 애가 아플 때 등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땐 임 씨가 흔쾌히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임 씨는 50대 중반부터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니 맡기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사돈네도 있어서 임씨는 처음 2년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봐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린애를 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가끔뿐이었고 내 자식의 자식이라 참 예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맡아주겠다고 했던 손주를 맡아주면서도 불평하는 말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 이후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이죠. 얼마 안 있어 아들네도 결혼했고 똑같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첫째의 아이를 조금 키워주니 곧장 둘째 손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맞벌이이고 아이가 하나 있다는 점은 같았지만 말이죠. 장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실 거죠? 아들이 임씨에게 말했습니다. 누나의 딸을 봐줬던 것을 아니까 당연히 자신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의향은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사돈네가 워낙 멀리 살아서 손주를 봐주기 위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지역에 사는 임씨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었죠. 현우가 감기 걸려서 며칠 어린이집에 못 가거든요. 감기에? 네. 열 완전히 떨어지는 거 확인해야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좀 봐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데려다 놓을게요. 3일씩이나? 좀 부탁드려요. 맡길 데가 달리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10개월쯤 뒤에 며느리가 복직을 하자 아이를 맡기러 꽤나 자주 임씨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네가 딸처럼만 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와 임씨의 사이였습니다. 임씨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살가움이 적어서 그랬는데 좀 더 겪어보니 내성적이기보다는 아주 개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딱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견하는 거 싫어하고 싫은 건 마냥 참지만은 않고 또 어른과 함께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단순히 임씨의 추측은 아니었고 실제로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다음 달쯤에 너희 누나네 가족이랑 태안에 놀러 가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재작년에 가고 못 갔다고 이번에 가자고 그러네. 너무 길게는 힘드니까 1박 2일로만. 태안이요? 주말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토요일 오전에 가서 일요일 점심쯤 돌아온대.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작게 가족여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고 2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국내로 가곤 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윤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물어보고 알려줘. 리나네는 주말이면 날짜는 상관없대. 그리고 그날 저녁 곧바로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여행은 누나네랑만 가셔야겠어요. 왜? 시간 안 된대? 그게 아니고 좀 불편한가 봐요. 어머, 그래? 뭐라고 그러는데? 임씨의 질문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만 가라고 하는데 저도 윤지만 두고 가는 게 좀 그래서요. 그래? 여행도 같이 가고 하면 좀 더 친해지고 좋긴 할 텐데. 윤지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요. 앞으로도 가족여행은 참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행도 불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명절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시부모인 임씨 부부를 어려워하는 것 같기에 임씨는 며느리가 왔을 때 친근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임씨는 며느리에게 정이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이 못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 바라시는 거면 나는 그렇게 못해. 자기도 알지? 나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나도 우리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자는 소리 안 하잖아. 그렇긴 하지. 이해. 어쩌다 밤에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안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당신만 와. 나는 명절은 올 건데,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오고 싶지 않아. 대신 자기도 우리 집은 명절에만 가니까 공평하지? 요즘 사람들 이렇다는 건 들은 바가 있었지만 그게 내 며느리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임씨 부부는 사위와도 잘 지내고 있었고 당연히 며느리와도 그렇게 지낼 거라고 짐작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임씨 부부가 아무 때나 부르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씨 부부와 아들, 셋이서 상을 치워도 일절 도와주는 것 없이 얌전히 앉아만 있었던 일이나 방에만 있다가 식사할 때만 나왔다 들어가는 등의 행동들만 보아도 며느리에 대해 알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화하는 내용을 들고는 임씨는 바로 잠들지 않고 한두 시간쯤 뒤척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낸 결론은 뭐 어쩌겠나였습니다. 사람 성격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부모 불편해하는 감정이야 영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아들 며느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니 둘만 잘 살면 됐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씨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내 입맛에 꼭 맞출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임씨도 며느리가 원하는 시모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임씨가 서운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싶으니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잘 지낼 수 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서로 편한 사이는 못 되었어도 임씨와 며느리는 큰 트러블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에 가끔 얼굴 보고 용건이 있으면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말이죠. 전혀 비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기 마련이니 말이죠. 그런데 애가 생기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왔니? 밥은 먹였어? 아, 네. 요즘 야근이 잦네. 힘들겠다. 네. 그러네요. 우리 밥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갈래?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럼 애 데리고 갈게요. 며느리는 맡긴 애를 데리러 와서는 5분도 머무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누가 쫓아가기라도 하나.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래. 남편이 기분 상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씨 부부에게 애를 맡기는 것을 퍽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임씨의 손을 빌리긴 하지만 이렇게 시집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가고 전화 통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며느리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들과 연락을 했는데 피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도 이렇게 쌩하고 가버리니 임씨 부부 입장에서는 가끔 빈정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도 고맙다는 대화 정도는 하고 데리고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예의상 식사를 하겠냐는 질문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임씨도 아이를 봐주는 것은 웬만하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손주는 예뻤지만 그렇다고 육아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랬다가는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일그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기 전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아, 이거 현우약은 어떻게 먹여? 거기 적혀 있어요. 봉투에. 아, 모르겠으면 전화할게. 그럼 현우 아빠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고서 가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건 알겠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다소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애를 맡기면서 시부모 전화를 받기 싫어서 출장 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남편이랑 외출하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봐주는 것인데 아들 며느리는 그런 임 씨의 사정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여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오기 30분 전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아니, 꼭 그네를 타야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넘어진 거야? 뒤에서 살살 밀어주는데 갑자기 혼자 내려오려다가 앞으로 확 고꾸라졌어. 임 씨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손자 현우의 무릎에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두 무릎으로 쿵 찢는 바람에 살이 쓸렸습니다. 긴 잠바 입힐걸. 그랬다면 좀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 엄마 왔나 보다. 임 씨는 어쩐지 긴장이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해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소독을 한 번 해서 좀 나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의 무릎이 까진 게 충격인 듯 했습니다. 괜히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나 생각했습니다. 종일 집에만 있는 손자가 안쓰러워 데리고 갔던 것인데 이제 좀 컸다고 자꾸만 혼자 걷고 뛰려는 손자를 말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집에서만 봐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않은 며느리였는데 표정으로 할 말은 충분히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표정에 임 씨도 더욱 속상했습니다. 이거 흉지면 큰일 나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속상하긴 하네요. 이만 가볼게요. 병원 가서 다시 소독해야겠어요. 며느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임 씨 부부에게 들으란 듯이 한숨을 두어 번은 더 쉬었죠.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자 속상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달갑지 않은 일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임 씨가 제대로 못 본 잘못이긴 했지만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아들을 통해서 하곤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싶으면 용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임 씨도 점점 며느리의 연락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은 힘대로 들고 공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후회스러운 표정을 보니 임 씨도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애를 봐주지 말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애 맡기고 놀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일을 한다니까 매정하게 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물은 자신의 잘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바쁘던 아들 며느리가 모처럼 벚꽃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회사 일이 널널해졌어요. 당분간은 좀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주말에도 출장 안 가고요. 그래서 현우 맡기겠다고? 아, 그러려고 했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뭐? 나?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그걸 오케이 한 것도 의아했죠. 가봐. 가서 애들이랑 꽃 구경하고 와. 당신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엔 남편이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시간 될 때 둘이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보이는 꽃에 마음이 술렁거려 아들네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딜 같이 간 적이 없으니 조금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니 이건 꽃 구경을 하는 건지 사람 구경을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현우 유모차 태워야겠다. 부딪히겠어? 제가 태울게요. 그런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들떠있는 아이가 얌전히 유모차에 탈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저기에서 잠깐 사진 좀 찍고 올게요.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인지 어딘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오겠다며 아들이 현우를 임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라는 마음으로 임 씨는 손주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붙들려 있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혼자 가면 안 돼. 아저씨 이놈한다. 하지만 몸부림을 치는 손주를 말리기 위해 임 씨는 힘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땡깡을 피우며 바닥에 누워버리는 바람에 임 씨와 아이를 피해 사람들이 빙 둘러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넘었는데도 아들 며느리는 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모차까지 있어서 앞으로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모차에 태우려고 하자 빼고는 손주를 보니 기가 질렸습니다. 애가 자꾸만 인파에 부딪히자 임 씨가 잠시 안고 있었는데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다가오는 아들 며느리는 아주 신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봤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똑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이 사진을 몇 장 찍고 사라지고 또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임 씨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애만 보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임 씨도 기분이 상해서 말을 않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아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엄마 꽃 구경 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썽 피우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나오기 위해서 보모가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구경 잘 하셨어요? 뭐? 꽃 진짜 예쁘게 폈죠? 아들은 임 씨를 차에 타더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들만 좋아놓고는 꽃 타령을 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꽃보다는 애를 많이 봤지? 아, 현우 때문에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현우 예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속 편한 아들의 말에 속으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20분쯤 뒤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에 임 씨가 차에서 내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생을 시켜놓고는 저녁 한 끼도 안 사주고 보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 고생을 안 시켰더라도 말이죠. 저들끼리 맛있는 걸 먹을지 집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임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섭섭했습니다. 종일 힘을 써서 그런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먹었지? 남편의 말에 임 씨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자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들어왔어? 그 말에 임 씨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를 봐줘서 덕분에 데이트했다, 고맙다 이런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회사 일이 많지 않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참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애를 맡길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속이 투명한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아이 맡길 때가 아니면 연락이 없는 것들이니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조차도 딸과 사위한테 밖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보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 엄마 전화 왔네. 받아봐. 당신한테 온 건데. 당신 생일이니까 당신한테 전화했겠지? 남편은 임 씨의 말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그럴 사람인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아, 잠깐만. 남편은 몇 마디 하더니 휴대폰을 임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하고 통화한다네. 임 씨의 얼굴에는 물음표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생일인데 왜 자신과 통화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역시나 몇 년이 지나도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현우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우 아빠가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요. 저도 오늘 늦을 것 같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정도도 챙기지 않으면서 어쩌면 자기들 필요할 때만 꼬박꼬박 연락을 해오나 싶었습니다. 바쁜 것은 알겠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맡길 거면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서로에게 좋을 듯 했습니다. 임 씨는 어느새 애 봐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못달 같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러면 임 씨는 육아도우미 같은 시어머니란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인지 뭔지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 거리라는 게 자기 맘대로 늘렸다 좁혔다, 입맛대로 조정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임 씨가 거절하면 당장 손주가 걱정이었기에 일단은 임 씨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는 며느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회사 일을 줄이던지 사람을 쓰던지 해. 네? 또다시 아이만 데리고 돌아서려던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못 들은 듯 하여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당황했죠. 이제는 애 못 봐줘. 왜요? 힘들어서. 원래라면 따박따박 반박해야 했을 며느리인데 놀라긴 했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어버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갔다는 아들에게서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현우 좀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며느리에게서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애는 너희가 알아서 봐야지. 애는 급하면 가끔 봐준다고 했지. 누가 너희 필요할 때마다 출동하겠다고 했니? 말은 안 봐준다고 했어도 정작 진짜로 싫다고 한 적은 없기에 아들도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지경이면 돈을 써라 차라리.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래? 딱 잘라 거절하지 않은 임씨 탓도 있지만 60 넘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평일이며 주말이며 손주가 오는 날에는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은 것 같았고 여전히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이상했습니다. 너희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네? 그리고 현우 엄마만 나 불편한 거 아니야?
나도 며느리 불편해. 너도 불편한 사람이 자꾸만 애 맡긴다고 생각해봐라. 불편한 사람 애가 아니라 엄마 손주잖아요. 그래? 손주니까 그나마 여태 봐줬지? 근데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을 내가 너희한테서 처음 느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회사도 한창 바쁜데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를 어린이집에 7시, 8시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딱하지도 않아요? 딱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거봐라. 너는 여태 봐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주는 걸 원망만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뭐 때문에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봐준 것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너희가 낳은 애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제는 애 맡기는 문제로 전화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오늘 네 아빠 생신이야. 알고나 있니? 아, 아무 말 안 한다고 섭섭하지 않은 거 아니야? 현우 엄마도 딸 같은 며느리 되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친정엄마 같은 시엄마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애는 불편한 시엄마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래.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아들이 딱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딱한 마음에 또 애를 봐줬다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임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용만 당하고 욕먹기 싫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들에게는 똑같이 이기적으로 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 말이죠. 그날 이후로 임 씨는 손주는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안 쓰는 것뿐이지 사실 그 시간에 봐줄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한두 번 맡겼을 느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운했는지 임 씨에게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해서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딸을 통해 들어보니 아들이 출장이 없는 부서로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를 1, 2년 키우고 말 것이 아닌데 맞춰가며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식은 불쑥 커 있으니 오래도록 괴로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자식들 힘든 걸 못 보고 도와준 임 씨였습니다. 그러니 꼭 자식 며느리만 탓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임 씨가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임 씨는 축하만 할 뿐 애를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죄송하다고 할 뿐 부탁조차 하지 못했죠. 임 씨도 연년생을 키웠는데 부부가 애 둘도 못 보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임 씨 부부의 노후나 즐기자 싶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려던 대로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좀 홀가분해졌습니다.